네, 새 정부 앞으로 5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바로 이 해당 주제에 딱 들어맞는 분입니다. 장해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예. 정말 그 인수위 맡아서 굉장히 많은 바쁜 시간이 흘러갔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나요? 네, 저희가 이 역대 정부 인수위 중에는 최초로 청년들이 매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번 주 청년 참여를 주제로 마지막 브리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굵직하게 다음 정부에서 5년 동안 청년 정책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이번 주에 발표가 나면 거의 다 국민들께 선보여지는 셈이고요. 근데 제가 참 느끼는 게 발표는 쉽잖아요. 예. 이걸 실제로 실행하고 또 정책 대상자인 우리나라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 다음 정부의 책임자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모든 정책이 그래요. 책상에서 의지를 가질 때 하고 현장에 부딪혔을 때는 이 갭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진짜 그 얘기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이번 대선이 정말 그 청년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 그것이 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또 바라는 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면 당연히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네,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공정입니다. 공정성. 네. 그런데 지금 김갑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수준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삶의 질 측면에 있어서는 요즘 청년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왜 이 전 세계 물가를 비교하는 빅맥 지수가 있잖아요. 예. 1시간 시급으로 빅맥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각각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수도의 아파트 지수라는 게 만약 생긴다면 평균적으로 청년이 취업해서 몇 년을 일해야 평균 임금으로 수도에 해당하는 뭐 우리나라면 서울, 미국이면 이제 워싱턴, 뭐 영국이면 런던 이런 곳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 수도 아파트 지수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최근 들어서 계속 경제는 발전하는데 청년이 평범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있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요즘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미래를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결혼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결혼하고 뭐 아이 낳을 준비를 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치권도 많이 귀를 기울이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급선무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프긴 하죠.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아실현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업에서 실시했던 재택근무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 급격한 변화 안에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가 문제이고 이 다음 정부에서는 청년 정책을 펼칠 때 부동산과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대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요.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네. 제 때에는 아예 뇌리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뭐 집을 그건 한 40 넘어서 생각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내 공간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이제 바뀐 건데. 자, 20대 정부 1기 내각 구성하면서 이제 부처마다 아주 이게 새로운 거죠. 청년 보좌역을 다 신설을 해서 배치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청년 보좌역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일단 저희가 대선 때 청년 보좌역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봤는데요. 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빡빡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 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캠페인이나 홍보나 또는 정책이나 또는 후보의 메시지 같은 경우를 가감없이 조언했는데 그게 선거 기간 내내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부 부처나 각 기관에 훌륭한 재원들이 많겠지만 계속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다 보면 좀 생각이 이 하나로 굳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에 있는 다양한 청년 전문가들을 투입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부 부처와 민간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선거 때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 보좌역을 한번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로 마지막 실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개방형 공모로 뽑을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그 누구 낙하산이다, 뭐 정치권에서 누구 연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청년 민간 전문가들을 부처에 파견시킬 것이고 또 한 가지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은 급수도 주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2030 청년들이요. 다른 청년이 갑자기 막 뭐 1급 공무원이 되거나 뭐 장관이 되거나 하는 것에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예. 여론을 보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한 전문성과 경력이 있느냐를 아까 말한 공정의 관점에서 더 보기 때문에 이 청년 보좌역이 들어가서 민간 청년들의 목소리를 부처나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되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으로 막 높은 급수나 뭐 의전을 신경 써준다던가 그런 건 철저히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 보좌역은 그 제 세대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거예요. 뭐냐면 그 과거 이제 철학 수업 받고 할 때 이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칸트 얘기했는데 뭐냐면 지금 있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게. 그게 굳어지면 변화가 수용이 안 되는데 청년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망해도 좋아하거든. 한번 뒤집어 엎다가 안 되면 또 새로운 길로 모색할 수 있고 이거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요. 청년 도약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이건 제가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제가 이번에 인수위에서 청년 정책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대한민국에는 청년 정책이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주무부서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도요. 2021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이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데 그 정도로 정치권에서는 청년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청년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빨리 취직해야 되는 구직자로만 바라본 예.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청년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은둔 청년이 약 5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그분들을 사회로 끌어내고 다시 이 활동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단 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지금 뭐 34만 명 저건 아마 최소 집계인 것 같고요. 우리도 은둔형 외톨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니트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업할 의사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보다는 조금 낫지만 사회 활동을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경계에 있는 분들에 사람 대한, 많습니다. 네. 그 부모 재력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사회 활동으로 수면 위로 다시 끄집어내는 게 이 예. 단순히 투자나 지원이 아니라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 비용을 좀 줄이는 일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사회로 복귀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 엄청난 경제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청년을 좀 정책의 대상으로 보자 해서 준비한 게 청년 도약 준비금인데 이거는 현금성 위주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상담을 받거나 예.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멘토링 서비스에 들어가거나 하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식 은둔형 외톨이 이들에 대한 이제 정책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세대들에게 관심 모을 건 이겁니다. 아무래도 20대 때는 제일 없는 게 이제 돈인데 그 중에도 목돈이 있어야 뭐라도 해볼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새 정부가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마 엄청 이게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이게 막 이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도 올라가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 10년 만기에 최대 1억이라는 액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월급이나 이런 부분을 이 청년 도약 계좌에 넣게 되면 정부가 이걸 가지고 돈을 불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내고 정부에서도 얼마 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어떤 이 정부 보조 현금 지급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뭐 저 재형 저축이라고 그래서 회사 다니면 내 월급에서 얼마 띄고 회사가 얼마 내서 나중에 보면 꽤 그게 목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말 되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액수를 조금 더 많이 최대 1억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1억까지. 건데요. 이게 물론 1억이라는 금액을 정부가 다 내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채에는 소위 말하는 박이 터지고 미어 터지는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청년 도약 계좌가 활성화되게 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목돈 보전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미래도 준비하고 여기서 쌓은 경력으로 뭐 더 좋은 일자리나 대기업 진출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일자리의 평준화에 정부가 앞장서서 나설 필요가 조금 있다. 이걸 마냥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계속해서 대기업 위주의 이 취업 시장밖에 유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직이나 또는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중소기업의 급여와 보장이 대기업의 한 70%, 저희 때는 80%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을 가는 거하고 작은 기업을 가는 거에 이 임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격차가 얼마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갭을 메워주는 정책을 하면 일자리 난도 엄청나게 해소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같이 연관되면서 만약에 이 윤석열 새 정부가 이 일을 좀 이루어낸다면 그 모든 정부는 이제 공과가 있는데 최대 업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모두가 서울이나 최소한 수도권에 와야 일이 생기는 이 한국에서 해결 못하는 구도요. 고향에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어떤 그 여러 대책이 있다는 건데 기본 이 골격을 좀 구상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도 부산에서 나고 자란 지방 청년인데 예, 예. 제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다 부산을 떠나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왔어요. 네. 일자리 때문입니다. 다들 직장만 있으면 부산 돌아가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어디 부산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 다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가 부산만 없어서. 해도 좀 나은 데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럼 좀 애매한 좀 덜 알려진데 조그만 소촌 출신들은 정말 끔찍하죠. 중소도시에서는 정말 일자리 구하려면 무조건 수도권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예. 앞서 말한 뭐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도 잘 실시가 되면 지방에서 이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산이나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 인재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중심 또는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어떤 뭐 코딩을 잘 다루는 기술직이라던가 전문직 위주로 가게 되는 건데 지방에는 이런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자체가 조금 많이 없다라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취업 교육을 서울 가서 또 받아야 되는 이중 투자가 이 취준생이나 청년들에게 참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나 코딩 같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교육을 각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 취업센터와 연계해서 이 청년들이 학부 생활을 할 때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제공을 하는 거죠. 예.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좀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고요. 또 일자리와 임금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열악하게 뒤처져 있고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나 행사 같은 경우 또 중기부에서 하는 컴업이라는 스타트업 이 해외 세미나도 전부 다 서울에서 열립니다. 예. 이거 명시적으로 지방의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로 좀 분산해서 개최하자는 것도 국정과제에 못을 박았는데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방 일자리 막 살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이런 교육의 기회 그리고 뭐 세미나나 해외 행사 개최의 기회 등이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하면 조금씩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일자리 활성화의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시는 게 결국 소득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좋은 기회가 열린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전 기간이 최초로 광범위하게 재택근무를 뭐 해본 체험인데 재택근무라는 건 그야말로 어디 뭐 지역이라는 게 상관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어떻게 잘 착근을 시켜갖고 활성화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을 거의 회사 출근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도 그래서 이런 비대면 근무나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는 게 지방 일자리 대책이 또 하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정부가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고 그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게 기업의 경영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가 돼야 예.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싼 땅값, 뭐 비싼 임대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옮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청년 세대 그 미래 계획에 대한 그 새 정부의 이런저런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제일 해결이 어려운 큰 덩어리 얘기입니다. 주거 문제인데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전에 예컨대 서울을 얘기 들면 인구당 주택 보급률이 뭐 120%다.
집이 넘쳐난다 이랬는데 아니거든요. 다 이제 개별적으로 혼자 자기 집 갖고 싶어 하니까 이게 끝도 없고 또 하나 이제 주거 문제에 있어서 이건 뭐 서울시가 더 신경 써야 될 일인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이 80년대 전후로 한 게 많아요. 근데 선진국형으로 살 때 그 건물 그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전통 유적이야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막 지은 건물들은 이제 제대로 100년짜리 건물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서부터 또 신축서부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플레에다가 또 걱정되는 일은 너무 많고 자 어떻게 이 청년 세대의 주거 환경을 위한 큰 그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나 역세권의 이 첫집 주택 30만 호 공급 그리고 대규모 주택 공급안 등을 선거 때부터 준비해 와서 실행할 계획인데요. 그건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말 원가만 받고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손해를 보진 않죠. 원가 그대로 분양을 하기에. 근데 서울에 보면은 분양 원가 같은 경우는 시세에 비해서 뭐 3분의 1, 4분의 1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았던 청년이 언젠가 다른 동네로 뭐 결혼을 하건 아이를 낳건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오른 시세를 전부 다 가져가게 되면요. 이 한 사람만 특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 시세의 한 7, 80%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집에 들어올 때는 또 주변 시세보다 한 20%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가 30만 가구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사로 이어지면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나름 자산 마련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도 처음 입주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는 또 저렴하게 들어가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회의 사다리로 청년 원가 주택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게 30만 호 계획이 잘 진행된다면 더 확대되게 되겠죠. 그리고 예.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사는데 예전에 경기도 부천에 오래 살았어요. 한 예. 5년 정도. 근데 경기도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서울과의 격차가 결국 교통과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잡아야만 아이를 낳았을 때 서울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그 수도권이나 그 지역 도시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교통을 잡아야 출퇴근 불편이 해소되면서 굳이 또 무리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경기도의 수도권 위성도시에마저도 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공급만 많이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체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 GTX를 비롯한 뭐 지하철 연장, 경전철, 중전철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물론 교육이 모두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가치도 좋지만 이 수도권이나 위성도시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예. 서울 보내지 않아도 괜찮은 학교들이 많이 들어서는 게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이건 꼭 청년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나 교통, 교육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거시적으로 해결이 돼야 청년들도 숨통 트이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하나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개인 단위의 내 집 마련을 다 하고 싶다는 이 욕망을 잠재울 도리는 없으니까 그거는 충족을 시키는데 한국의 국토 환경을 보면 죄다 산인데 거대한 집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금자금한 집에 사는 거에 충족되되 공공시설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공원들, 도로, 이면 이런 데들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거죠. 운동도 집에서 할 게 아니라 그 스포츠센터 같은 짐나지움 같은 거를 굉장히 정부 지원도 일정 부분 해서 집 바깥에서 많은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나가면 우리나라 여러 이 지리적 여건하고 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2인 가구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예.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마땅히 살 만한 주거 환경이 별로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월세, 이제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게 위주인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뭐 25평, 34평 과거 기준으로 예. 이런데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기에는 좀 넓기도 하고 집값도 부담스러울 거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살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많이 바뀐 이 가구 환경에 맞게 공급되는 부동산의 양식도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급은 거의 다 4인 가구 기준의 아파트 공급을 우리가 척도로 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과 현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내 집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계속 월세 비싸게 내야 되고 이런 불만들이 청년층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특히 청년들 위주의 1인 가구, 2인 가구가 안심하고 일반 아파트 대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이 부동산도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청년 세대를 독립된 단위로 본 정책 아예 시행 센터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산하에 조그만 시설 하나 있었다 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청년 세대가 20년 후에 한국을 만드는 건데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랑 하나만 짧게 하자면요. 예, 좀 자랑 좀 하세요. 그 청년 정책 조정실의 2022년도 예산이 40억 정도였는데요. 내년도 예산 제가 인수위에서 한 580억 정도로 10배 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많이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청년 정책을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여러 가지 이 연구도 하고 예. 또 정책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는 힘을 많이 실어놨는데요. 이게 정부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게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0억이 500억이 됐더니 이거 정말 파격은 파격인데 그렇죠. 네. 지금 청년 세대들은 다른 의미로 또 한번 사회 이제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같은 청년이지만 뭐 리딩 그룹의 핵심이 되셨는데 지금의 이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럴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좀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년들이 무조건 배려받아야 된다, 약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현실에 만족을 하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국가나 민족이 존속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이 청년들이 현실의 불만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결혼하지 않고 뭐 아이를 낳지 않으면 거시적인 이야기지만 국가나 민족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소멸하죠. 이 청년 세대가 이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는 게 결코 떼쓰기가 아니라는 점. 예. 행복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지만 특히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청년 세대에게 더더욱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리 요구에 대해서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보니까요. 이 공정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뭔가 혜택을 받거나 정책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청년들 스스로 우리가 이런 거 요구해도 되나? 우리가 이런 배려를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 예산이나 세금을 써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청년 정책이 잘 집행되었을 때 이 청년 세대가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또 집도 사고 결혼하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와 미래의 존속을 위해서 당당하게 행복할 권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른들에게 떼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한다. 예. 스스로 쟁취한다. 이런 분위기 바람직합니다. 북유럽의 어떤 나라의 그 정부 부처 중에 행복부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황당하다 느꼈는데 한국도 행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장에 비해서 삶의 행복도가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저런 많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요.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